용어만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가람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오늘 양지수 상승하며 출발했습니다.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코스피 현재 12거래일 만에 5,800선을 되찾았습니다. 3.83% 올라가면서 5,85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45% 올라갑니다. 1,15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만 홀로 매수 우위를 보였는데 기관은 오늘도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5,700억 원 넘게 순매수 1조 4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5거래일째 순매도를 이어갔는데 오늘은 사자 포지션으로 전환했습니다. 2,700억 원 넘게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1조 6천억 원 가까이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으로 넘어가 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만 홀로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00억 원 넘게 순매수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우위 보입니다. 개인은 889억 원, 기관은 450억 원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간밤 국제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상승 마감했는데요. 현재 국내 반도체 투톱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주주 최고회를 개최했는데 현재 6.24% 상승하면서 20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4.12% 올라가면서 100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4.61%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엔비디아와 자율주행 협업을 확대한다는 소식에 오늘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4% 올라가면서 54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오늘 1.45%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6위부터도 살펴보시죠. 현재 6위부터 10위까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만 제외하고 모두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SK스퀘어 6% 가까이 올라가면서 현재 거래가 62만 2천 원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2.52%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어제 방산 대표주가 5% 넘게 급락했는데 오늘도 하락세 이어갑니다. 0.86% 내려가면서 138만 1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3% 가까운 강세 기록하고 있고요. 기아는 4.24%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어제 에코프로 형제들이 강세 기록을 했는데 현재도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2.41% 올라가면서 15만 2,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도 1.34% 상승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0.85% 강세, 삼천당제약도 0.81% 올라갑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25% 상승하면서 73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6위부터도 살펴보시죠. 현재 ABL바이오 1% 가까운 상승 흐름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노공업도 2.73% 상승하면서 11만 3,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코오롱티슈즈는 2.25% 약세 기록하고 있고요. 리가켄바이오는 0.95% 상승합니다. 펩트론 0.48% 내려가면서 30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특징 종목 살펴보시죠. 수동 소자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잇따르면서 MLCC 업황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무라타가 일부 수동 소자 제품 가격 인상에 나서고 AI 서버용 부품 수요가 공급 능력을 웃도는 정황까지 확인됐는데요. 이에 오늘 MLCC 관련주가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화 콘덴서 13.73% 급등하고 있고요. 코칩도 6% 넘는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생명보험 관련주가 장 초반부터 크게 상승합니다. 자사주 소각 기대가 반영되면서 강세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재 삼성생명 12%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미래에셋생명도 5.2% 상승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최근 전쟁 리스크로 강세를 보였던 달러가 되돌림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어 오늘 환율은 6원 60전 내려서 1,487원에 개장했습니다. 오전 9시 37분 기준으로는 1,488원 20전에 거래됐습니다. 지수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현재 코스피 3.92% 올라갑니다. 5,861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1.4% 상승하고 있습니다. 1,15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갑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어서 코스피는 계속해서 강세. 오늘은 특히 상승폭이 두드러집니다. 3%대 강세. 장 초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 삼성전자가 가장 크게 오르고 있고요. 어제 이어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거는 이제는 우리 엔비디아하고의 더 공고해진 거 예. 그거하고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연일 지금 오르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이 컴비네이션 되고 오늘 마침 또 주총이죠. 네. 배당에 대한 또 관심도 있고 그렇게 해서 컴비네이션 되다 보니까 2월 말에 있던 주가 수준하고 아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면서 지금 회복하고 있는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오늘은 삼성전자 주총 또 여기에서 뭐 배당이라든지 여러 관련 이슈들 어제는 이제 GTC 효과까지도 겹치면서 오늘 상당히 시장을 삼성전자가 이끌어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이클 이익 모멘텀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게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그렇죠. 우리가 확인이 되고 있는 거 이게 지금 주가로 발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2월 말에 승승장구해서 21만 6천 원까지 갔었던 아마 21만 6천 원으로 기억하는데 네. 그 당시하고 달라진 거는 이젠 그 지정학적 리스크의 부상과 이 흔들림 이거였던 거기 때문에 그럼 2월 20 며칠하고 2월 20 말일하고 지금 사이에 뭐가 바뀌었냐 보면은 실적에 대한 전망은 한 10% 정도 더 올랐거든요. 만약에 매크로 사이드에서 큰 이슈가 없었으면은 사실은 주가는 21만 원의 마지막 종가였으니까 거기서 5에서 10%는 더 올라도 아주 이상한 스토리는 아니었던 그런 찰나에 매크로의 그 큰 유탄을 맞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상당 부분을 돌리는 계기가 GTC 그다음에 실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유가의 변수는 현재로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고 보십니까? 유가가 전쟁 상태가 아주 위험하기 넘어섰을 때는 막 110달러 넘었다가 지금은 100달러 아래로 내려왔다가 또 100달러 부근에서 지금 계속 네네. 지금 횡보라고 보이긴 하는데 예. 유가도 결국에는 오르면 부담을 주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좀 이제는- 둔감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당연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전쟁을 시작했어요. 근데 누구 말대로 상대방이 있는데 뭐 일주일 만에, 5일 만에 이렇게 끝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원래 네. 잡은 게 4주, 6주 잡았기 때문에 그게 마지노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3월 말, 4월 초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큰 걱정거리를 초반에 첫 번째 주에 크게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이제 공포가 많이 왔다는 거고 그때는 4주, 6주의 그 마지노선이 지켜진다기보다는 이게 만약에 3개월 그 이상 가서 만약에 유가가 100불 이상으로 꽤 오래 가면은 인플레이션과 그러면 금리 인하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매크로가 연쇄작용을 보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어느 주가도 그 전에 목표 주가를 그렇게 빨리 도달하기는 어렵다는 게 콘센서스가 잡히는 게 맞습니다. 현재도 호르무즈 해협이 얼마나 오픈되느냐 실질적으로 여기에 미국과 이란이 한바탕 붙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타협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 정황으로 몰리느냐 안 몰리느냐 이런 건데 이란도 사실은 여러 국가하고 적대적으로만 가지 않고 사실은 어느 정도는 약간 오픈하는 의미도 있고 미국이 물론 막판까지도 핵을 제거한다는 명분에서 지상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잘하는 그 원유 선물에서 보시면 말이죠. 초반에 100불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근월문 말고 1년 주에 원월물, 그러니까 내년도 1월 달 정도를 예상했을 때 내년 1월 달에 예상하는 가격이 75불 정도예요. 근데 우리가 전쟁 일어나기 전에 60불 후반이었는데 좀 오르긴 했지만은 3월 3일 날 한번 보세요. 3월 3일인가 4일 우리가 주가 많이 빠졌을 때 10% 빠질 때 그 당시에 현물 가격이 아마 75불. 지금 1년 뒤를 바라보는 원월물하고 비슷하다. 무슨 얘기냐? 시장은 빠르게 악재보다는 향후에 결국은 90불, 100불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걸 매일매일 쫓아갈 수도 없지만 1년 뒤에는 결국 내려간다라는 거를 또 선반영하려는 추세가 있는 거죠. 그게 모든 섹터에 똑같은 건 아니고 펀더멘털이 탄탄한 반도체부터 또는 아까 앵커님이 얘기했던 MLCC 같은 이렇게 넘버가 뒷받침되는 주식은 이 매크로에 대한 우려를 처음에 받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빠르게 회복하는 그런 탄력성을 보이는 경향이 이번에도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노파심에 드리는 질문이긴 합니다만 전쟁 첫 주에 우리가 경험했던 12% 폭락 이제 이 걱정은 이제 내려놔도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한 큐에 그렇게 나오지는 어렵죠.
한 번에 나올 수는 없죠. 하지만 만약에 유가가 100불, 110불, 130불, 150불 가는 상황으로 지상군 투입하고 그런데 해결이 안 되고 지상군이 해결의 실마리라면 지상군 투입하는 것이 네.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지상군 투입하고 나서 아니면 그게 아니고 지리멸렬하게 한 3개월 정도 된다. 그러면 원유 이슈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은 배제 못하죠. 그때는 한 큐에 뭐 5% 10% 빠지는 게 아니고 아까 인프라나 그런 것이 진짜 이슈가 되면은 야금야금 계속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패턴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원유가 이게 종전 내지는 휴전 개념으로 가지가 않고 지속되면은 전체적으로는 다시 조정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학습 곡선이라는 것이 이익이 탄탄한 주식은 그때도 다시 저가 매수할 사람들이 더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환율이 1,480원대로 내려왔더라고요. 네네. 뭐 1,500원 주간 거래 때 돌파하면서 우려가 상당히 컸는데 일단은 급한 불은 끈 모양새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유가가 올라가면 금리가 상승하고 실질 금리가요. 그럼 달러도 강세가 되고 달러가 강세가 되면 원화가 상대적으로 약세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유가가 주춤하거나 아니면 지금 유가는 아직 높은데 6개월, 9개월 뒤에 유가가 내려간다는 베팅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은 다시 그 원화 약세의 정도가 둔화되겠죠. 그래서 지금 1,480 정도로 해서 이거 역시 3월 초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네. 자, 지금 빅테크와 관련된 빅 이벤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GTC도 진행 중이고 오늘은 또 AMD의 리사수 최고 경영자가 방한을 해서 뭐 이재용 회장과 회동도 예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제 어제 GTC 효과로 뭐 소위 말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좀 탄력을 받았는데 네네. 이제 그럼 또 리사수 효과가 이어지는 겁니까? 리사수가 그분이 온 게 한 10여 년 만에 왔다. 네, 맞아요. 12년만. 예, 그 뭐 놀러 온 건 아닐 테니까요. 당연히 뭔가 만나는 그 의미를 부여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당연히 삼성전자가 어저께도 그 엔비디아의 그로크 LPU라는 것도 SRAM이 들어간 LPU도 파운드리를 받는다는 게 핵심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물량이 원래 받을 걸 생각했지만은 물량이 원래 월 9,000장에서 15,000장으로 상당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그 받는 물량이 한 50% 이상 증가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더 환호했던 거라고 보여지고요. AMD도 비슷한 그 걔네들이 갖고 있는 GPU를 우리가 받으면 좋은 것 같아요. TSMC가 갖고 있는데 그런데 AMD는 엔비디아보다는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네. 아마 7분의 1, 8분의 1이니까 그 임팩트도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자,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이 있죠. SK 하이닉스도 주목을 끌었던 건 최태원 회장이 GTC 행사에서 했던 말이 또 네. 여러 가지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네. 일단 반도체 부족에 대한 뭐 전망, 이 칩 가격 오르는 거에 대한 가격 안정 대책도 내놓겠다.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주목을 끌었던 건 ADR에 대한 이슈. 그렇죠. 상장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공식화했어요. 네네. 네. 자, 그러면 ADR 상장에 대해서 기대감을 걸었던 투자자들이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다시 또 이거 눈여겨보게 되는 거군요. 네, 그 잠재적인 긍정적인 요인으로 잠재 있었던 겁니다. 매크로 유탄을 맞았기 때문에 다시 80만 원대까지 내려갔던 것이 과했고 맞고요. 아까 삼성전자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도 지난 그 3월달 들어와서 지금 보름 넘게 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매번 올라가고 있어요. 한 10%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 지난 3월, 2월 말에 주가보다 한 10%는 더 올라도 아주 이상한 스토리는 아니에요. 특히 아까 ADR 발행에 대한 게 없어진 스토리가 아니라면은 2월 말에 하이닉스에 대한 주가가 106만 1,000원이었습니다. 3월 3일 날 93만 9천 원이었고요. 어제 97만, 지금 현재 100만 원이 넘었나요? 아마 100만 원 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게 어떤 거냐? 2월 27일 날 정도 다시 돌아가는 건데 당연한 겁니다. 왜 실적에 대한 전망이 10%가 정도가 늘었는데 그것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사람이 많다면 그러면 106만 원 곱하기 10% 하면 뭐 110만 원이건 120만 원이건 나올 수 있는 근거예요. 근데 매크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는 못 가더라도 이익이 지금 보름년 동안 삼성하이닉스 둘 다 10% 가까이 올랐다는 거가 추가될 필요가 있는데
삼성도 아까 파운드리 이슈가 결국 확인이 됐고 하이닉스조차도 ADR이라는 이슈가 물론 구체적이지 않지만 그 의지를 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한다면 주가가 어느 정도 원상 복귀하는 것은 타당성이 꽤 커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엔비디아의 이번 GTC 행사에서 눈여겨봤던 거는 이제 한국 빅테크들 대기업들과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거. 삼성 말씀드렸죠. 하이닉스 말씀드렸고 또 하나 있으면 현대차. 네. 현대차는 자율주행, 로보택시, 레벨 4 수준까지의 장기적인 협력 네네. 체계가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네네. 그럼 현대차 주가도 그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50만 원도 간당간당했는데 네. 어제 그저께 오늘도 약간 오르고 있어서 53, 4만 원 정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PER 개념으로는 이미 과거의 전통적인 주가로서의 평가를 넘어섰어요. 무슨 얘기냐? 리레이팅의 초입에 들어간 거 맞습니다. 다만 50만 원 넘어서 사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다 내지는 좀 속도감이 없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반도체하고는 다른 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유가가 만약에 지속되면은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그 자동차를 늦게 구매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에 대한 전망이 반도체만큼 폭발적이진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익에 대한 전망을 신경 쓰시는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빠르게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외국계에 있을 수도 있고요. 다만 지금 그 밸류에이션이 자동차 평가에서 벗어났다는 건 뭐냐? 아까 말씀드린 뭐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엔비디아 포함해서 이런 협력 관계를 통해서 이 가치가 점진적으로 반영되는 거에 대한 스토리는 그대로예요. 그러면 아마 저점이 있을 겁니다. 저점이 PBR 뭐 1배, 1.1배 이렇게 하면은 이게 40만 원 중반에서 한 50만 원 정도가 저점이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그 매크로가 좀 흔들려도 이게 장기화되지 않는다면은 그 저점을 쉽게 깨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올라가는 속도는 반도체처럼 단기적인 이익이 폭발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속도감은 좀 다소 늦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이제 로봇주와도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로봇주 섹터도 이제 한참 뭐 달릴 때는 달리기는 하는데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면 실적으로 확인된 것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네네네. 늘 이제 거품, 고평가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네. 이게 해소 아직 안 됐죠. 거품이라고 하면은 뭐 대표적인 거 거품이라고 하지 말고 많이 올라간 밸류에이션이 높은 거 말씀드리면 정정을 하겠습니다. 네. 예. 좀 중립적인 표현으로 네, 정정하겠습니다. 현대 오토에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을 겁니다. 현대 오토에버, 그 현대 그룹 자동차 그룹에서의 그 IS 그 금융 관련되는 우리 그 자동화하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거 하는 회사인데 이것이 조금 밸류가 좀 먼저 간 경향은 있어요. 한 4, 50만 원 갔을 때 PER이 한 50배 되니까요. 근데 요거 말고 나머지는 지나친 밸류에이션이라고 논란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현대 모비스라든지 HL 만도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조그만 주식들도 비싸 보이지는 않아요. 다만 아까 똑같습니다. 현대차가 힘있게 치고 더 나가야지 마치 반도체가 삼성하이닉스가 많이 치고 나가야지 소부장이 그렇게 의미 있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현대차가 힘 있게 가지 않았다. 뭐 주가로는 얘기하기 어렵습니다만 지금 레벨보다 한 1, 20% 높은 레벨로 가면은 당연히 소부장에 해당되는 현대차 밑에 있는 중소형 또는 로봇주들도 더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은 자동차 소부장은 그렇고 순수하게 로봇주로 본다면은 대부분이 많이 올랐다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IPO를 하는 모멘텀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중국의 유니티라든지 우리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든지 기타 업체들이 IPO를 할 때 즈음에서는 다시 억눌렸던 주가가 덜 오르던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기간을 좀 가지고 투자 기간을 가지고 보신다면은 그렇게 이슈는 안 되는 종목들이 있을 텐데 이 차에 올라갈 때 다 같이 올라가지 못하는 주식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쭉쟁이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좀 곤란해서 속간해서 만약에 그런 풀이 한 6개 있었다면 한 3개 정도는 줄이는 그런 작업을 하시는 게 이 반등할 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닥 이야기를 해보죠. 코스닥 시장이 최근에 이제 수급의 변화를 일으킬 만한 다양한 상품들이 나왔습니다. 액티브 ETF들, 그렇죠. 뭐 지수를 추종하는 것도 있지만 바이오 쪽에 특화된 것도 있고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이제 코스닥이 올해 기대가 되는 거가 이런 부분들이죠. 맞습니다. 이제 코스닥에 투자할
상품도 많아지고 네네. 뭐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들의 투자 확대도 기대가 되고 말이죠. 네네. 이게 일종의 마중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맞으면 될 수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많이 올랐죠. 사실 미리부터. 오늘 수요일인데 지난주 수목 금요일에 많이 올랐을 겁니다. 네. 미리 들어가신 분들이 또 차익 실현하죠. 아까 이게 액티브라는 건 좋을 때 엄청 좋고 나쁠 때 엄청 나쁘다고 보면 변동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동의 웨이브를 단기적으로 그걸 타고 이렇게 하실 분 같은 경우는 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근데 기관이나 외국인도 이 중소형주가 많이 이런 코스닥에서는 단기 급등이 나오면은 나는 한 2, 3일 더 갖고 싶고 일주일 더 갖고 싶은데 빠르게 또 이익 실현하고 다른 걸 찾는 순환매적인 성격이 그 안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코스닥이 네. 전체적으로 야금야금 올라가더라도 그 안에서 순환매가 빠를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시면서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이 빈번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리포트가 나오는 주식, 목표 주가가 나오는 주식, 그리고 어느 한 종목을 여러분이 컨피던스 레벨이 뭐 80%가 아니라면은 뭐 본인이 포트를 무슨 ETF처럼 10개를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만 한 4, 5개 정도로 약간 포트를 가져가시는 것도 코스닥 내에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지금 1100 다시 회복해서 가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쟁이라는 변수가 사라진다면 네네. 우리 코스닥의 어떤 펀더멘털, 센티멘탈적인 측면에서 지수 상단은 어디까지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증권사의 얘기는 보통 한 1,400, 1,500 정도까지는 아주 우리가 무리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도 일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는 밸류에이션은 아닙니다. 이제 펀더멘털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펀더멘털이라는 것은 밸류에이션이잖아요. 이미 1,100, 1,200, 1,300 넘어가면은 밸류에이션은 PER이 한 30몇 배, 40배 가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싼지 안 싼지 오버한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네. 과거의 경험상 우리가 유동성 자금이 여전히 시장에서 넘치거나 그것이 대기하고 있다는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는 과거에 저는 오버됐을 때 얘기가 PER이 40배 정도라고 하기 때문에 그 오버되는 레벨까지 왔다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 정도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넘버적으로 더 추종되는 건 삼성하이닉스라든지 기타 것처럼 넘버가 되는 것이 소부장에는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그런 게 100이라면 코스닥은 한 3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변동성을 잘 이용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미장 한번 짚어보죠. 미장 어제 간밤에도 물론 3대 지수 다 올랐습니다. 그 전날에도 마찬가지고. 이제 미장도 전쟁의 충격에 크게 막 흔들리지는 않았지만 눌려 있던 건 마찬가지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조금 이것도 회복하는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보십니까? 3호 대출 부실도 여전히 ING긴 하지만 사원도 수출도 마찬가지예요. 유가가 잠잠해지면 당분간 잊어질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유가가 후행적으로 지표로 인플레 지표로 확인이 된다면 그때 다시 신경 쓸 겁니다. 그것이 3, 4월이 아니더라도 6, 7, 8월, 9월 달에 언젠가 인플레 데이터로 나오면 그때 신경 쓸 거예요. 근데 미리 걱정돼서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유가가 완화되면은 그러니까 상승 대제가 완화되면은 당분간 다시 잊어버려질 수 있습니다. 펀더멘털이 뭐 바뀐 게 아니에요. 하지만 다시 인플레 데이터로 후행적으로 유가에 지금 올라간 것이 갑자기 70불 되는 게 아니면 네. 그럼 올라간 거 언젠가 임팩트가 있잖아요. 그거 3, 4개월 뒤에 임팩트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더 민감하게 우리보다도 우리는 싸다고 하는데 거기는 싸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그래서 민감하게 작용하는 거고 미국에서도 결국은 넘버적으로 거기 시총이 작아서 그렇죠. 샌디스크하고 마이크론만 오르는 이유도 넘버만 보고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엔비디아가 GTC 행사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뭐 젠슨 황이 기조연설도 화제가 많이 됐고 그렇죠. 지금 수요 전망한 걸 보면 베라루빈 수요가 2027년까지 네네. 우리 돈으로 1,500조 원의 네네. 수요가 있을 것이다. 네. 숫자만 보면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가 어쨌든 시총을 끌고 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이렇게 다시 한번 AI의 성장성을 입증해 준다면 네네. 미장도 같이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넘버가 되는 거는 반도체 메모리뿐입니다. 엔비디아 수치 1조 달러를 표명하는 건 아니고 왜 주가가 반응을 세지 않았을까라는 해석을 미국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1조 달러가 아주 새로운 건 아니다. 그리고 이게 한 해가 아니고 25회계는 다른데 한 2년 반치. 그래서 원래 갖고 있던 넘버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들이 갖고 있던 넘버보다는 좋습니다. 좋은데 7%라는 거예요. 7% 좋으면 주가가 7% 움직여야 되는데 거꾸로 가고는 안 가잖아요. 그만큼 상당히 좀 이게 이제 뭐 잰다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신규로 새롭게 체감하는 정도는
아주 서프라이즈는 않았다라는 평가가 지금 대중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거랑 관계없고 네. 곡괭이를 만드는 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너무 쇼티지기 때문에 별도로 넘버가 되는데 싸단 말이에요. 엔비디아도 그렇다고 빠질 수는 없습니다. 계속 빠지. 왜? 걔네들도 밸류에이션이 20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다만 추동할 수 있는 신규 체감할 수 있는 서프라이즈는 이번에 아이러니하게도 엔비디아를 통해서 엔비디아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건 크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고 삼성한테 준 새로운 뭐 추론형 LPU 파운드리 이거 삼성이 좋은 거지 그 구라크라는 LPU가 얼마나 잘 팔릴지도 그거는 수요를 봐야 되지 않느냐 약간 이분법 분리해서 보는 투자가들이 많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렇게 보면은 좋았지만 넘버도 그렇고 내러티브가 훼손된 건 아니지만 서프라이즈는 없었다.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놓기는 조금 애매한 주식이다. 갇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 삼성전자의 첫 번째 주총이 열렸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후 실적에 또 주주환원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을 뜨겁게 받았습니다. 자, 갈수록 기술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삼성전자의 경영진이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도 관전 포인트인데요. 관련 이슈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더스트리 이주환 애널리스트 나오셨고요. 또 IM증권 이상원 연구원,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정해창 선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실적 호조로 주가의 레벨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정부가 현재 주주환원 정책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고 이 주주환원 정책에 있어서는 뭐 삼성전자가 일종의 우리 시총 1위 기업으로서 바로미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총 이런 데서 배당 얼마나 하는지 주주 친화적인 어떤 발표를 하는지 이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지금 뭐 배당 같은 경우는 1.3조 추가 배당도 이야기를 했고 자사주도 빠르게 소각하게 된 입장도 다시 내놨습니다. 시장의 기대치를 충분히 만족시켰다고 보십니까? 먼저 배당부터 말씀드리면 네. 그 배당을 확대하는 요인은 전적으로 어디에 있냐면 배당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배당 분리과세의 요건을 잠깐 살펴보면 배당 성향이 40%이거나 아니면 배당 성향이 25%이면서 DPS가 전년 대비 10% 이상 그런 기업만 배당 분리과세가 적용이 되는데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배당 분리과세 적용하기 위해서 4분기에 배당을 발표할 때 분기 배당이 있습니다. 네. 발표할 때 서프라이즈 배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두 번째 말한
배당 성향이 25%면서 DPS 10% 이상을 맞추기 위해서 완전 서프라이즈 배당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대부분의 거의 배당 발표 보면 한 50개에서 60개 기업이 서프라이즈 배당을 발표했습니다. 배당 분리과세에 우리가 적용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삼성전자도 그 차원에서 배당을 확대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그냥 올해만 배당 확대해서 배당 분리과세 지금 450만 인구가 삼성전자 한 주 이상씩 가지고 있는데, 네. 그러면 국민들이 그것만 되겠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는 배당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회사들이 오늘 삼성전자 주주총회 했죠. 그 다음 날 무조건 밸류업 공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밸류업 공시는 2024년 5월부터 밸류업 공시가 이제 시행이 됐는데, 삼성전자는 여태까지 시가총액 1위인데도 불구하고 밸류업 공시를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일에 밸류업 공시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정부에서 의도는 뭐냐면 지속 가능 있게 배당을 계속 확대해라. 올해만 배당 분리과세 적용하지 말고 내년, 후년. 근데 안타깝게도 이 배당 분리과세는 조세특례 제한법입니다. 네. 그래서 3년 한정이기 때문에 2029년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또 국민주로서 배당 분리과세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밸류업 공시가 내일 나올 예정이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사주 관점에서는 솔직히 그 상법 개정 때문에 자사주를 소각을 많이 했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왜요? 왜냐하면 네. 2024년 11월 달에 그때 삼성전자 주가는 거의 5만 1,000원이 안 되는 5만 100원, 200원, 그다음에 5만 원도 깨지는 상황이 있는데, 그때 전격적으로 이사해서 자사주를 10조를 발표합니다. 네. 10조를 발표하면서 2025년 2월까지는 3조를 매입하고 소각한다. 그리고 2025년 10월까지 7조를 나머지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6조 소각하는 거는 우리 사주라든지 주주들 임직원한테 주는 거 빼고 그 나머지를 소각하는 거고, 그거는 원래 계획돼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업 보고서 공시를 하면서 그게 이제 그 공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노출이 된 거지, 이게 제3자 상법 개정 때문에 공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부분이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네. 그 이번에 제3자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자사주를 매입하면 소각,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도 소각하게 이제 의무화 됐잖아요. 네. 의무가 됐는데,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앞으로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은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맨 끝에 줄에 뭘 하냐면 자사주 매입을 발표합니다. 네. 자사주 매입을 발표한다는 거는 앞으로 이제 소각을 할 거다. 그래서 주가도 막 오르는, 엔비디아도 그렇고 각 실적 발표할 때마다 맨날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게 정착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회사들 빼고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큰 기업들은 주주 환원 정책이 정착화될 수 있는 이 법의 기반은, 그거를 정착하라는 기반으로 자사주 매입이라는 신호를 보내면 이건 소각한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앞으로 분기별로 그냥 스페셜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매 분기별로 주주 환원 정책을 자사주 매입 소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법이 바뀌었으니까 매입하면 소각을 해야 되니까. 매입하는 것 자체가 이제 소각에 대한 거를 전제로 투자자들은 판단을. 네. 근데 하겠다. 원래 그 삼성전자는 보통 이제 자사주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대로 2024년 10월 달에 5만 원 초반에서 약간 주가를 방어하는 차원, 그런 것들 차원에서 그냥 스페셜하게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거지, 그렇게 자연스럽게 매 분기마다 하진 않았는데, 이번에 법을 개정해서 이제 그런 기반을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참고적으로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가장 많이 소각한 때는 언제냐면 2017년 2월 달에 14.4% 자사주 있던 거를 전량 소각을 했습니다. 40조 원. 그때 기면 40조 원으로 최대 소각을 했는데, 그거는 조금 이유가 있는 게 특별한 목적이 있었죠. 있었죠. 왜냐하면 2016년 9월 달에 처음으로 이재용 회장이 등기 이사로 임시유총에서 선임을 된 다음에 2016년 10월 달에 삼성전자에서 공시 하나가 나옵니다. 지주사를 검토한다고. 공시를 나와서 지주사 검토하면 6개월 동안 해서 2017년 4월 달에는 지주사 선언을 하려고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이재용 회장이 감옥에 가는 그런 사건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자사주는 원래 이제 인적 분할할 때 필요한 자원인데 어쩔 수 없이 40조를 소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삼성전자의 지위, 상징성. 이 기업이 본격적으로 주주 친화적인 뭐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기치를 걸고 나섰다라는 거죠. 이게 시장에 이제 어떤 임팩트를 줄 것인가. 연구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삼성전자가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국민주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사실 지난해 상법이 1, 2, 3차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 동안 재계에서 반발이 있을 거라는 우려가 한쪽에 있었습니다. 다만 올해 이제 들어오면서 그 그림이 바뀐 것은 이제 금융주라던가 아니면 주요 지주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정부의 정책 기조에 차근차근 이제 맞춰가지고 이제 자사주 소각이라던가 배당이라던가 아니면 밸류업 공시 이런 것들을 이제 따라주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면서 이제 증시가 상승하는 그림이 나타났는데 삼성전자도 이제 맞춰가지고 이제 밸류업 공시라던가 자사주 소각이라던가 이런 정책들에 맞추는 기조들이 이제 확인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삼성전자가 하면은 다른 기업들도 일단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그룹사들이 이어서 쫓아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삼성그룹사 이외에도 이제 대형주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국내 대표주들, 뭐 현대차그룹이라던가 네. 예, 그런 쪽들도 이제 이어가지고 삼성전자의 정책 기조들을 쫓아가는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영업현금 흐름의 50% 정도를 이제 배당 재원으로 사용한다, 네. 주주환원 재원으로 사용한다 이런 기조들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일종의 가이드도 되죠. 그렇죠. 네. 사실 해외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해외 사례들을 보면은 이제 주주 매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 그런 내용들을 이제 함께 발표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관례상으로 박혀 있는데 네.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과거에는 부족했다라는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정부에서도 힘을 받고 지난해에 상법 개정을 밀어붙일 수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에서 기업들이 협조를 하는 그림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전히 해소가 되고 프리미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 격세지감이에요. 이주환 대표님, 1년 전만 해도 사실 삼성전자 주총 분위기 이렇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1년 전만 해도 사실 돈 못 벌어서 예. 결국 실적이 바뀌니까 네, 분위기도 바뀌는 것 바뀌니까 이게 같습니다. 다 완전 상황이 이렇게 다 완전 체인지돼. 그러니까 주주들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주총이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일단 뭐 현재 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지난 1년 사이에 뭐 몇 배가 오른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5만 원도 위협받는 상황이어서 지금 20만 원인 막 이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20만 원이 지금 돌파했거든요. 장중에 오늘도 좀 초반에 강세를 보여가지고 뭐 주주 입장에서는 회사 경영진에서 딱히 불만을 표시할 게 없고 거기에다 지금 말씀한 게 배당도 늘리겠다고 했었고 네. 그다음에 어제 있었던 GTC에서도 지금 엔비디아의 파운더리에서도 뭐 수주를 했다는 소식이 나오기 때문에 뭐 다 탐이 기가 막히게 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총장은 당연히 지금 좋은 분위기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제 주주 입장에서 이제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이제 특히 IT 주 같은 경우는 사실 배당이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보통 배당 때문에 주식을 사는 어떤 기업들은 변동성이나 성장성이 크지 않은 기업일 때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지금 반도체가 메인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기업의 성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를 올망이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주가 소각에 대한 부분은 이미 말씀하셨지만 이미 계획돼 있던 것들의 소각 앞으로도 이제 그걸 정리하겠다. 근데 그 소각하는 것이 제가 볼 땐 주가에 엄청나게 크게 플러스로 작용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부분은 조금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이번 그 주총에서 주주환원 정책과 함께 반도체 부분의 투자 계획도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주총에 앞서서는 그 GTC 기조연설에 나선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엔비디아의 새 인공지능 추론용 칩을 삼성전자가 만든다. 콕 집어서 감사 인사를 하기도 했죠. 젠슨 황 CEO의 목소리 듣고 계속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I want to thank Samsung, who manufactures the Grok LP30 chip for us. They're cranking as hard as they can. We'll ship it in the second half, probably about Q3 timeframe. 네, 지금 젠슨왕 기조연설에 이제 많은 포인트들이 있지만 또 기조연설 이후에 삼성전자 부스를 또 직접 찾았죠. 그래가지고 뭐 삼성에 고맙다 뭐 이런 걸 내놓기도 했고 이번에 또 확인이 된 게 HBM4 6세대 HBM이 다 그 엔비디아 차기 칩에 들어가는 게 다 이제 확인이 된 거잖아요. 특히 삼성전자의
HBM4가 또 그 앞에 선두에 섰고 말이죠.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전 대표님? 뭐 HBM에 대한 거는 이미 언론에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이고요. 지금 최근에서는 뭐 마이크론이 탈락해서 결국에는 이강 체제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보다 앞서서 엔비디아 발표를 했던 게 듀얼빈으로 가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듀얼빈에서 그러면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칩은 결국은 마이크론을 염두에 둔 거라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마이크론을 계속 끌고 가겠다라는 의지를 저는 거꾸로 읽혔거든요. 그리고 삼성에서 제일 먼저 콜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고객 입장에서는 어느 기업에 더 물량을 많이 가질 것이냐. 참 기존의 5세대에서 하이닉스가 60, 70%였거든요. 엔비디아에 대해서. 또 높을 때는 8, 90%까지 됐었고 이 비중을 갑자기 줄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객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잘 하고 있는 회사의 물량을 갑자기 줄일 이유는 전혀 없는 상황이고 단지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마이크론보다 뒤져 있는 시장 점유율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역전될 가능성 충분히 있다. 이제 하반기에 출시가 된 HBM4에서부터 역전까지도? 마이크론에 대한 역전. 마이크론에 하이닉스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하이닉스인 줄 생각하는 그리고 전체 HBM 시장을 놓고 보면 HBM4가 차지하는 게 연말까지 돼봐야 한 20, 30%. 나머지는 여전히 5세대가 메인이기 때문에 네. 하이닉스의 위상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연말 정도 됐을 HBM4만 놓고 봤을 때 6세대의 엔비디아 내 시장 점유율은 뭐 예상컨대 정확할 수는 없지만 하이닉스가 50 정도, 삼성전자 30, 마이크론 20 정도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정말 격세지감이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1년 전만 해도 사실 수율도 안 나온다 그러고 그래서 일부 중국에 들어가는 저가 HBM만 삼성이 했었는데 그래서 사실 5세대를 건너뛰고 6세대에서 바로 승부를 본 게 지금까지만 보면 주요한 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2024년도에 주가가 좀 안 좋은 이유는 HBM3가 이제 하이닉스가 위주로 하고 삼성전자는 대응을 못했다. 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삼성전자 주가는 안 좋고 엔비디아 주가랑 하이닉스 주가가 상관관계가 높게 작용하면서 하이닉스가 그때 이제 20만 원을 넘는 부분이 있었는데 2025년 와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말쯤 와서 HBM4에 대한 뭐 퀄 테스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격세지감이죠. 이제 HBM3에서는 전혀 그 뭐 거의 안 나가다가 HBM4부터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가가 오르기 시작한 본격적으로 많이 그러니까 박스권으로 움직이다가 삼성전자는 그래도 연초 대비 좀 올랐지만은 올라간 거는 9월달, 10월달부터 레거시 디램하고 랜드 가격이 그때부터 오르면서 주가가 본격적으로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HBM4에 대한 삼성전자 대응도 좋지만은 지금 디램 가격과 랜드 가격의 추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도 오른 것도 어제 또 디램 가격, 랜드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이 실물 가격 오르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주가도 그거에 반응하는 부분이 더 크고 뭐 이런 엔비디아 뭐 HBM4라든지 뭐 그런 거 부분들은 조금 작은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BM4 하도 HBM 거리니까 그럼 삼성이 HBM4 6세대에서는 주도권을 쥐게 될까요? 영원님 어떻게 보세요? 우선 엔비디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 앞서 이제 이주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퍼스트 벤더는 SK 하이닉스가 그 지위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네.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쫓아가는 그림이 나오는 게 사실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다만 점유율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오는 그림이 올해는 형성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체 캐파의 성장률, 생산의 성장률의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상승률이 높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부가 질문인데요. 그럼 한 7세대 정도 되면 이제 역전도 가능합니까? 이건 제가 이제 뭐 이런 토론 진행하다 보니까 약간 말을 만들기 위한 뭐 질문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7세대는 결국 HBM4 2가 되는 거잖아요. 뭐 그렇죠. 이거 실물 나왔잖아요. 2는 사실은 그 인핸스드 버전이어가지고 기존에서 크게 바뀌지 않지만 약간 성능이 향상되는 거라서 결국에는 6세대가 삼성전자 성공을 하게 되면 연장선상에서 7세대가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6세대는 아직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는 게 저는 사실은 아직까지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네. 자 하이닉스는 큰 변수가 없어요. 그대로 원비 D램을 쓰고 있고 로직 다이 TSMC 걸 쓰고 있고 변화가 거의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일드도 초기 수율이 굉장히 80% 이상 나올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는 원C를 갔다. 원비를 건너뛰고 이게 잘 나오면 성능이 더 좋지만 리스크가 하나 생기는 거고요. 네. 그래 로직 다이를 직접 만들었다. 이것도 잘 만들면 플러스 요인이 되겠지만 TSMC보다 성능이 안 나오게 되거나 호환성에 문제가 생기면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어서 HBM4에서 삼성전자 여부는
실장 테스트 들어갔을 때 전 제품에 들어갔을 때의 하이닉스보다 성능이 좋으면서 수율이 잘 나온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여전히 하이닉스 위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있고 왜냐 엔비디아가 네. 본인이 리스크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본인들이 공급사들의 수율을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자기가 놓친 페일이 자신의 고객한테 발견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수율을 굉장히 중시해서 지금 삼성전자는 수율이 잘 나오면 성능은 더 좋다라는 건 이미 검증이 됐기 때문에 10% 정도도 빠르다. 그래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수율에서 만약에 조금 문제가 생기면 사실은 여전히 올해 연말까지도 하이닉스 위주로 가능성이 높다 해서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아직 미완이군요. 조건부. 그러니까 미완. 결과를 아직은 모르겠다라는 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삼성전자 주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정혜청 연구원이 파운드리 사업부는 어느 정도의 포션을 차지합니까? 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그동안 붙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좀 시각이 달라졌습니까? 우선 제가 반도체 전문 전담으로 만드는 섹터는 아니지만 네. 저도 이제 확인을 하고 왔을 때에는 사실 이번 GTC 행사 이전부터 물론 GTC에서 이번에 그록 생산해가지고 좀 주목을 맞아요. 받기도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이전부터 사실 지난해부터 계속적으로 뉴스플로우를 저희가 쫓아오면 테슬라부터 해가지고 수주를 받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테슬라 이외에도 뭐 애플이나 다른 기업들에서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관심을 계속적으로 표명하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삼성전자는 지난 2024년 그 주가가 힘들었을 때 그 이전부터 해서 사실 힘을 쏟고 있었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 파운드리였습니다. 미국의 오스틴 팹 이런 쪽을 투자하기도 하면서 그쪽도 사실 파운드리 공정 네. 쪽이었고 근데 이제 TSMC의 점유율 측면이라던가 경쟁률 측면에서 밀리는 그림이 나타나면서 사실상 고객이 없는 상태에서 공정이 꺼지지 않기 위해 어느 정도 고객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 고객이 없는 상태에서 공장만 돌리고 있는 그런 적자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을 이제 탈피하는 그림이 지난해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적자 사업부 하나가 흑자로 바뀌는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 상승률 측면에서는 이제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사실 GTC 이전부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감지는 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저도 이제 확인을 해봤을 때에는 현재 목표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게 어느 정도 그쪽 섹터 위원님분들의 시각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세현 연구원님 파운드리 사업부가 미운 오리새끼에서 화려한 백조로 변신할 수 있는 겁니까? 아직 시간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파운드리 사업부 잠깐 말씀드리면 네. 그 2019년도에 이재용 회장이 처음으로 신경영 선언을 하는데 그 시간이 어떤 데냐면 그 고등법원에서 집행유예로 나오면서 감옥에서 출시가 되고 출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2019년 4월달에 신경영 선언을 하는데 거기에 주요 중점이 뭐냐면 이제 그 삼성전자 회장으로서 시스템 반도체를 2030년도에 1위를 만들겠다. 선언을 합니다. 전격적으로.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3나노에서 고객 들어온 거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발표했겠죠. 지금보다도 점유율은 좀 높았죠. 한 14%, 지금 7% 정도 되는데 그리고 그 죄송합니다. TSMC 같은 거는 35%, 40% 그 정도 되는데 지금은 격차가 더 벌어졌죠. 결론적으로. 예. 그래서 했는데 안타깝게도 2020년, 2021년, 2020년 지나가면서 3나노에서 이제 수율이 안 나오면서 기존 고객들도 새로운 그 적용하는 고객들도 나가고 그다음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대규모 적자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조금 계속 안 좋은 상황이 벌이다가 작년도에 좀 뜻하지 않게 XAI에서 칩에 대한 발주를 줬죠. 네. 2나노 쪽에서. 네. 그래서 지금 관건은 뭐냐면 원래 이제 테일러 공장에 이제 그 파운드리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1년간 지연됐었어요. 네. 지연됐다가 작년에 XAI로 수주를 받으면서 11월부터 또 그 기계들이 들어간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이나노 수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관건은 아까 그룹3 4나노의 수주 받고 그런 것들은 다 가동률을 위해서 좋지만은 특히 이나노 쪽에서 얼마만큼 수율이 나오고 가동이 되느냐 그리고 고객 확보가 되느냐가 흑자 전환, 그다음에 앞으로 파운드리의 성장성, 거기에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성공해서 된다고 치면은 당연히 점유율도 올라가겠고, 왜냐면 지금 단연코 뭐 3나노 그리고 뭐 2나노도 약간 돌아가지만은 TSMC가 점유율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중에서 얼마만큼 삼성전자가 돌파구로 끌어올릴 수 있느냐, 그게 최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GTC 행사에서는 이제 그록3 그 LPU 칩을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생산한다는 게 확인된 거죠. 그렇죠. 얼마나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근데 이게
그 젠슨왕 CEO가 굉장히 장상권 기질이 많은 분이잖아요. 네. 절대로 구체적인 걸 얘기해 주진 않아요. 그래서 아마 제 짐작컨대 이거는 추정입니다. 네. 아마 그록3 생산의 95%는 TSMC한테 줬을 거고요. 삼성전자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마 물량 줬을 것 같아요. 만든 능력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은 그 삼성하고 관계가 좀 애매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예. 국내 언론도 안 좋아지니까 그런 얘기를 아마 숨겼을 것 같은데 제 추정입니다. 이건 팩트는 예, 아니지만 예, 추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단 수주를 했다는 것에 의미가 부여되는 거지 여기서 지금 굉장히 실적이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20만 원 이제 넘어서 가는데 지금 올라간 거는 뭐 예를 들어 디램이라든지 HBM에 대한 어떤 실적 이익 상향 이런 것들을 이제 받치고 있는데 만약 파운드리가 본격적으로 TSMC 의미 있는 경쟁자로 삼성이 부상한다면 주가 그럼 25, 30만 원도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단순하게 질문을 이렇게 드릴게요. 너무 갈 수 복잡하게.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시간이. 예, 왜냐면 지금 적자 상황에서 거의 3조, 연 3조에서 4조 적자가 나오죠. 분기당 1조죠.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분기당 조금 줄어들겠죠. 분기당 한 5천억 마이너스 뭐 그 정도 되겠죠. 그러면 내년부터 흑자 전환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엑사이 뭐 이나노 그리고 고객 뭐 퀄컴이라든지 혹시나 받아왔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의지치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진짜 아까 말한 대로 수율이 잘 나오고 가동률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는 뭐 물론 열심히 해야겠죠. 삼성전자에서. 그거는 그 추이를 지켜봐야지. 네. 뭐 랜드 가격, 디램 가격 올 때 나 될 수 있어. 이 이익만큼 넣어서 의지치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거였으면은 그동안 4년 동안 5년 동안 계속 적자 나는 상황에서 네.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엑사이에서 발주를 주면서 그나마 조금 돌파구를 마련했던 거고 결론적으로. 그래서 저는 당연히 파운드리가 하면 리레이팅이 되지만은 뭐 단순히 지금 뭐 바로 뭐 하반기에 된다 그런 것들은 조금 너무 앞서가는 얘기고 이런 추이를 내년도 상반기 내 하반기까지 좀 보면은 그때 리레이팅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정 부분 바람을 담아서 드린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가 워낙 삼성에게는 아픈 손가락이 되나 버려서 또 투자자들의 뭐 과거에는 원성도 많이 샀었죠. 자, 이런 가운데 리사수 AMD 최고 경영자가 또 한국을 찾습니다. 이게 또 무슨 일을 할까? 무슨 이벤트가 벌어질까? 이제 되게 궁금합니다. 어쨌든 엔비디아의 경쟁사 아닙니까? AMD가 뭐 여태까지 얼마나 MI 시리즈가 얼마나 효과를 냈냐? 그거는 좀 뭐 평가가 다를 수 있겠지만 리사수의 방안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하시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AMD 입장에서는 팔로우잖아요. 아직까지 AI 칩 시장만 놓고 보면은 CPU에서는 인텔의 팔로우고 AI 칩은 엔비디아의 팔로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AMD가 구체적으로 사업 측면에서 어떤 무슨 뭐 파트너십에 대한 얘기가 나올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그런 팔로우라는 얘기는 공급자들의 입장에서 우선순위 항상 밀려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데이터 센터 만들면 뭐 HBM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HBM은 사실은 직접 주요 고객한테 간다기보다는 TSMC를 거쳐서 그냥 부품으로 들어가는 거고 네. 말고도 서버를 만들려면 SSD도 들어가야 되고 또 서버용 D램이 또 따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모든 면에 있어서 항상 유리 업체들한테 항상 우선권이 가죠. 물량도 그렇고 납기도 그렇고. 그래서 AMD 입장에서는 항상 2인자 입장에서 네. 어쨌든 공급망을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1등은 가만히 있어도 공급자들이 먼저 와서 자기들이 뭐 그렇겠죠. 제시를 합니다. 네. 더 좋은 조건. 그렇지만 2인자는 거기에 벌써 약간 격세점을 느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삼성도 만나고 SK도 만나고 해야 되는 입장이 본인의 그런 공급망 파트너들의 충성도 아니면 파트너십을 좀 더 공고히 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여전히 AMD 칩이 전체 AI 칩 시장에서 이렇게 비중이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장 점유율 자체는. 그래서 AMD 입장에서는 많은 조급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파운드리도 그렇지만 AMD가 의미 있는 경쟁자로서 엔비디아에 맞서줘야 우리 삼성이나 하이닉스 입장에선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기는 편 우리 편 아니에요. 그러니까 AMD가 그만큼의 캐파가 확대되고 한다면 뭐 HBM을 공급하는 삼성이나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큰 시장이 열리는 거니까 네. AMD가 잘해야겠군요. AMD가 사실 잘해준다라고 하면은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우리나라에 있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사실 벤더가 한 라인이 있는 것보다는 두 경쟁 AMD와 이제 엔비디아가 더 경쟁적으로 싸워줘야 그래야 저희가 가격 경쟁력 입장이라던가 아니면 공급망을 재편할 때 협상력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AMD가 잘해주면은 이제 한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 입장에서도 훨씬 유리한 환경이 형성되긴 합니다. 그리고 사실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아까 앞서 말씀드리시긴 하셨지만 사실 지난해까지만 해도 SK 하이닉스가 이제 거의 독점적 수준으로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는 기간 동안 삼성전자가 사실 AMD와 언더독 동맹을 맺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사실 언더독 동맹이요. 아, 좋은 표현입니다. 예. 이해가 딱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리사스 회장의 이제 방한하는 일정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랑 맞춰서 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본인들의 이 공급망을 이제 관리를 해야 하는 입장이 된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이 맞물려서 리사스 회장의 방안이 이뤄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이제 국내 기업들의 이제 어느 정도 입지를 확인함과 함께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아마 지난해에 이제 샘 얼트만 회장이 한국 방한했던 적이 있었고, 예. 그리고 이제 오픈 AI. 오픈AI에서 왔었고, 그리고 젠슨항도 이제 지난해 일정 왔었죠. 맞춰가지고 왔었죠. 삼성동에서 한국 왔었죠. 깐부치킨 먹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깐부치킨 먹고 갔죠. 네. 이제 그때 이제 국내 기업들과 다양한 파트너십들을 하면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던 측면들도 있습니다. 이제 뭐 AMD 같은 경우도 이번에 와서 뭐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만나고 가겠지만 뭐 네이버랑도 협력을 논의하고 간다라는 말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이슈들을 이제 흘리면서 이제 한국에 왔다가 이제 다시 돌아갈 텐데 이때 이슈들이 이제 주가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상승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지난해의 그림을 봤을 때에는 이제 10월에 이제 이런 주요 CEO들이 왔다 갔을 때 그때가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11월에는 또 한 달 정도 이제 횡보하는 국면이 나타나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의 정점이 이제 리서스 회장과 이제 GTC 행사를 통해 가지고 형성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의 평가의 기본은 반도체인 거죠. D램 가격 많이 오르고 HBM 확대되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인데, 삼성전자는 종합가전 회사입니다. 반도체 회사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휴대폰도 만들고 가전도 만들고 그 사업을 담당하는 게 DS,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 사업 부분 아니. 이 부분은 지금 어때요? 지금 경영 상황이? 이상원 의원님? 아무래도 그 핸드폰이라든지 아니 아까 제가 DS 부분이 반도체고 반도체. MX 부분이 죄송합니다. 스마트폰입니다. 네네, 디바이스 솔루션이 아니라 MX, 네, MX 죄송해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반대로 이상한데 예. 이상해서 제가 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반도체를 저 핸드폰 제조라든지 스마트폰 제조라든지 그다음에 가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지금 안 좋은 상황이죠. 왜냐면은 디램 가격하고 랜드 가격이 오르면은 그 보통 이제 스마트폰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게 디램이 한 20%, 랜드가 한 14%, 15%이기 때문에 거의 그 가격을 소비자한테 전가를 시켜야지만이 수익성이 나는 구조인데 네. 지금 2021년부터 스마트폰의 전체 판매량은 계속 그 플랫 아니면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쪽에서 결론적으로. 그리고 지금 중국 업체들 지금 동향을 보면은 거의 신제품 출시는 거의 안 하는 걸로 올해 다 결정이 됐고, 네. 삼성전자도 스마트폰이고 애플은 지금 소비자한테 전가 안 한다고 유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또 이제 고급 폰만 파는 게 아니라 중저가 폰도 팔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익성이 올해 많이 안 좋아질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리고 가전 쪽도 당연히 디램이라든지 그런 랜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전 쪽도 아까 말한 대로 수요가 좋은 상황에서 가격이 오르게 되면 아까 이제 디램 가격 랜드는 수요가 좋잖아요. 그렇죠?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었으면은 당연히 그게 하는데 수요가 나쁘면서 원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거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최악의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최악의 상황까지도 조심스럽게 보고 보고 있습니다. 계세요. 이게 이제 치플레이션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뭐 신학기 계약할 때도 노트북 같은 거 구매하려고 그러면 이전 그 시리즈에 비해서 뭐 엄청나게 한 50만 원 이상 올랐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이게 반도체가 잘 되는 건 좋긴 한데 치플레이션 부담 때문에 이거 마진이 떨어지는 이런 고민도 동시에 안고 있겠군요. 사실은 지금 이상한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반도체, 그러니까 메모리만 아니라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수요별로 나눠보면 컴퓨팅이 한 40% 되거든요. 그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서버인 거고
그런 얘기는 지금 서버 시장만 수요가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AI 붐을 타고 나머지 70-80% 수요는 다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노트북, 스마트폰, 데스크톱, 뭐 가전 할 것 없이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가격만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요는 부진한데 원가가 올라가는. 지금 최근에 보니까 노트북의 원가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거, 그러니까 D램, 그다음에 저장 장치들하고 낸드, CPU 이 세 개가 차지하는 게 60%래 원가에서. 반도체가 원가 60까지 올라가면 마진이 남을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뭐 패키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회로도 들어야 돼서 스마트폰도 원래는 20-30%였는데 지금 아마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갔다고 지금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MX 부분은 거의 지금 적자 안 가면 다행일 정도로 최악의 상황인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이렇게 가면은 공급망 자체가 붕괴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은 칩 메이커들을 가격이 올라 돈을 많이 번다 좋아하지만 이 상태가 계속되면 내 물건 사줄 회사가 다 망해서 없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오르는 게 의미가 없어지죠. 팔지 못하는 가격만 오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메모리 가격이 높은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라는 것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유치한 질문입니다만 이게 DS 부분과 DX 부분이 서로 거래를 할 때는 MX 부분. MX 부분, 그러니까 디바이스 익스피리언스 뭐 통합되어 있잖아요. 내부 거래할 때는 조금 마진을, 그러니까 칩의 마진을 좀 줄여서 싸게 그게 절대 안 된다. 아닙니까? 공정거래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절대로 외부 제3자 판매라 유리한 조건으로 하면 법적으로 지금 문제가 돼서 그렇게 해줄 수가 없다. 그럼 정말 스티플레이션 부담을 그대로 안을 그대로 수밖에. 안아야 됩니다. 예. 자, 이런 그렇지 가운데 않으면 중국 걸 사다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좀 싸게 하려면 일부 중국 칩도 같이 혼용해서 쓰지 않나요? 마이크론 거를 일부 많이 쓰는 것 같고 중국까지 쓴 건 아마 중저가 그 중동이라든지 아마 아시아 쪽에 파는 것들은 아마 중국 칩도 일부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삼성전자 주가를 이제 예를 들어서 책정을 할 때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반영해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반영을 하나요? 그런 치플레이션 같은 부분은? 저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두 사업부를 모두 합쳐서 이제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아마 내부 거래 같은 경우는 거의 반영이 내부적으로 이제 같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상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 주가 측면에서는 상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사업부 측면에서는 이제 앞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삼성전자 노조가 성과급 50% 상한 해제를 요구하면서 총파업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업 노조 안에서도 이 노노 갈등도 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잘 나가던 이 삼성전자 최근 흐름에 이게 노조가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또 걱정이거든요. 이상원 연구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크게 작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공정 돌리는 것 자체에 문제가 될 정도로 파업이 커진다면 그건 얘기가 달라지지 않나요? 아무래도 그런데 이제 디램하고 랜드 제조할 때는 그렇게 사람이 많이 투입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거 부분은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이라고 모르지만은 지금 이제 가장 잘 나가는 게 디램하고 랜드 가격이 올라서 이익이 나는 거기 때문에 큰 부분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노조가 이제 파업을 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조금 안 좋은 부분은 있겠지만은 지금 거의 파업한다고 그러면 거의 처음 하는 파업이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매년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맷집을 기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파업한다고 해서 그렇게 크다지 왜냐면 재고자산 평가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중에서 반도체 이제 솔루션 사업부에서 이익이 많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면 파업을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재고를 쌓아주겠죠. 그러면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재고자산 평가액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이익을 주는 타격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일 주주들이 우려하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생산 차질 우려. 지금 없어서 못 파는 지금 한참 200% 가동을 해도 모자랄 때 혹시 노조의 파업이 변수가 돼서 생산 공정 라인 같은 게 이제 가동률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전? 일단 그 부분을 좀 팩트를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삼성 반도체 부분 가동률 한 70%밖에 안 됩니다. 감산을 하고 있어서 놀리고 있고요, 공장을. 왜 아직도 감산인가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간 겁니다. 생산 정상화하는 순간 가격은 곤두박질할 거거든요. 큐를 늘리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줄이고 있죠, 오히려. 전략적으로. 작년 10월과 올해 1월에 가격이 유난히 급등했거든요. 그때 생산 동향을 보면 전월 대비 생산이 한 20%씩 줄였습니다. 생산 줄일 때마다 가격이 급등하는 패턴이 계속 보이고 있어요, 몇 년째. 그래서 지금 가동률이 이미 엄청 낮은 상태여서 그렇게 하면 거꾸로 파업이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지금 생산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고 또 하나 그런데 이제 반대적으로는 지금 그러면서 재고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어서 정말 생산 차질이 왔을 때 재고란 버퍼가 없다라는 거. 그게 바로 판매 물량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게 또 하나 리스크일 수는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동 사태가 뭐 글로벌 시장에 큰 충격과 부담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근데 이번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AI가 적극적으로 쓰였다는 게 직간접적으로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AI를 분석을 해서 군사 작전도 세우고 실제 뭐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AI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AI 쓰임새가 전체 확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이 고도의 판단력이 필요라는 분야까지 AI가 다 도입이 되고 있다는 거. AI에 대한 투자 중요성이 더 커진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AI로 분석하면서 기존에는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제 타겟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은 지금 이제 우주 통신, 뭐 적외도 이소 통신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뭐 무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할 때 AI로 작용을 시켜서 어찌됐든 그런 부분들을 작용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마두로 대통령 베네수엘라도 나왔지만은 어찌됐든 그 미군 저기가 이제 침투했었을 때 적군은 통신 교란을 시켜서 쏘지 못하게 하고, 네. 그다음에 이쪽 군은 우군한테는 이 다른 통신을 사용하면서 좀 그 활동할 수 있게 만드는, 그래서 베네수엘라 군이 거의 그 저항도 못하고 그냥 고스란히 마두로 대통령을 뺏기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거는 다 AI와 통신과 연결이 된 작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아까 이란 공격할 때도 당연히 AI로 작용해서 어디에 메시 어디에 있는 것까지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그래서 네. 지금 무기 같은 경우에는 AI 칩 같은 게 있어갖고 유도 무기에. 그래서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우주군을 2019년도에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창설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주군을 창설한 거는 거기서 지휘사업부가 통신과 AI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작업을 할 수 있게 우주군을 차입했고, 거기에 또 한 거는 아까 엔트로 소프트웨어 기업도 있지만 안드로이드라든지 팔란티어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AI 작업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AI 기술이 군사작전에 이제 본격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 현대전에서는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엔트로픽은 뭐 이런 기류에 이제 반발을 해서 미 국방부와 사실 갈등을 겪고 있기도 한데, 이 군사작전이라는 게 최고도의 어떤 전술 전략의 레벨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단계까지 AI가 쓰일 정도로 고도화됐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특히 이번 GTC에서는 이제 추론의 시대로의 전환을 젠슨 왕도 계속해서 강조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이게 확장 가능한 거죠? 이게 결국에는 이제 범용이라고 했으나 AGI는 사실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네. 특정 목적만을 위해서는 사실은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역량이 높아지는 거는 사실 맞거든요. 네. 사실은 지금 그 이전에 우리 주가 많이 올랐던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대부분 주 고객층이 정부 쪽입니다. 네, 그렇죠. 군사 안보 쪽에 특화되어 있어서 뭐 테러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요인 암살이나 이런 쪽에 정보 제공하는 거였는데, 이렇게 특화되어 있을 때는 사실은 제한된 데이터만 분석을 하면 되기 때문에 동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갈 수 있는 게 맞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계속 언론에 나오는 게 지금 안보하고의 서로 충돌하는 부분들. 네. 그래서 지금 AI들을 가지고 가상으로 워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10개 중에 9개는 핵폭탄을 사용하는 걸로 지금 나왔거든요. 그 터미네이터. 사람일 경우에는 마지막 순간까지 망설이는데 기계는 그런 게 없다는 거야. 전쟁에 무조건 이기기 위한 방법을 짜라고 할 때 무조건 핵폭탄 누르는 것으로 나와서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름 돋네요. 영화 터미네이터 보면 스카이넷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순간 세계 핵전쟁에 휘말리고 이제 종말까지 간다. 물론 영화 이야기긴 하지만 최근에 AI의 쓰임새, 이런 전쟁의 쓰임새들을 보면 영화가 영화만의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좀 다른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미국 지금 월가에서는 사실 3호 대출에 대한
위험성 경고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환매를 거부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신용 위기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3호 대출을 통해서 흘러 들어가는 유동성이 사실 데이터 센터 구축 같은 거 하는 곳에도 많이 들어갔죠. 그리고 조금 고위험, 고수익 이런 투자 프로젝트들에 많이 들어갔죠.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게 다 연결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만약에 큰 문제로 확대가 되면 이거 AI 투자붐 순식간에 또 꺼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들기도 하고요. 우선 지난 내러티브들을 조금만 정리를 해드리면 네. 3호 대출로 이 AI가 영향을 주기 시작한 부분이 우선 첫 번째로는 AI 산업이 소프트웨어 산업들을 잠식할 수 있는데 사모펀드들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투자한 비율이 높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나 아니면은 뭐 빅테크 기업들이나 A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를 투자하거나 아니면 데이터 센터만 임대를 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 코어웨이브라든지 이런 오라클이라든지 그 데이터 센터에 이제 GPU를 사가지고 구매해서 센터를 구축한 기업들이 있을 텐데 문제는 엔비디아의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기존에 구축한 그 데이터 센터의 GPU의 감가상각이 너무 심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사모펀드에서 이제 그 기업들에다가 돈을 빌려주게 될 때 그 GPU들을 담보로 해서 이제 대출이 나갔는데 담보물의 가치가 이제 빠르게 하락하면은 사모펀드의 수익성이라든가 아니면 평가 가치 자체가 위협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 가장 근본적인 흐름으로 가게 되면은 사모펀드가 돈을 빌려준 그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투자한 것에 대한 회수를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근본적으로 깔려 있고 그 근간에는 AI의 수요가 그 기업들이 돈을 버는 것보다 늦게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이게 깔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최근에 이 수요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조금 저희가 생각하는 이 투자 포인트들과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한쪽에서는 데이터 센터의 수익성이 그 수요가 늦게 올라가지고 이제 수익성이 시장의 기대보다 늦을까봐 이것을 우려하는 시각에 있는 반면 한편에서는 이 AI들이 시장을 너무 빠르게 잠식을 해가지고 이 기존에 있는 기업들의 수익이 AI 기업으로 다 넘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즉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들은 결국엔 시장이 과거에 지난 2, 3년 동안 AI를 중심으로 해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려가 유입됐을 때 이 주가 변동성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문제가 된 것은 이런 우려들이 시작이 되면서 환매 요청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시장에 이게 우려가 점점 더 파급 효과가 커지면서 환매 효과가 커지면서 하면은 사실 과거와 같은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도 있지 않나라는 우려들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사모펀드의 절대적인 규모로 봤을 때에는 뭐 과거에 2008년 금융위기처럼 부동산 시장이랑은 조금 규모 차이가 전반적인 경제적 규모와 사이즈를 봤을 때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그렇다면은 이 사모펀드 시장에서 부실이 커졌을 때 누군가가 이 받쳐주면은 이 우려는 해소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 우려를 누가 받칠 것인가로 했을 때 과거 뭐 SVB 사태 때처럼 뭐 JP 모건이라던가 아니면은 골드만삭스 같은 기업이 이 자산들을 인수하거나 아니면 연준에서 연준 푸시 나오면서 뭐 유동성으로 이 자산들을 매입을 하거나 이런 그림이 나오면 이제 우려들이 해소가 되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런 확실한 해소 국면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불안 심리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조금씩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의원님, 사모대출 부실을 어떤 사람이 이제 그 2009년,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비교하는 그런 월가 분석가들도 있더라고요. 네. 정말로 그때처럼 시스템적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 분위기는 비슷해요. 왜냐하면 2007년도 10월 달에 이제 리만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2006년도 7월 달에 뭐가 있었냐면 신한 BNP가 환매 중단을 선언하고 그다음에 2007년 1월 달에 베어스턴스가 망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은 환매 중단 그다음에 또 어느 회사가 망하고 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사모펀드라든지 뭐 어느 누군지 모르겠지만 망하고 그렇게 되면 흐름은 비슷하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환매가 뭐 블룸버그 기사에 나오면 100억 달러, 1분기에 100억 달러 환매 요청이 들어왔다. 그래서 지금 사모펀드 그 사모신용은 조금 저기 한 게 뭐냐면 대부분 부의 부채로 잡힙니다. 부의 부채라는 건 뭐냐면은 재무제표에 표시가 안 되고 그냥 따로
잡히는데 지금 가장 많이 하는 게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우려되는 건 뭐냐면 GTC에서 그 엔비디아가 2027년까지 1조 달러 매출한다. 1,500조. 그런데 지금 이제 4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주요가 작년도에 4,500억 달러 투자했고 네. 그다음에 올해 7천억 달러 투자한다는데 투자하는 애들보다는 더 많이 매출을 올리겠다. 그거는 약간 어필이 제 생각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런 수익성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거는 그걸 활용해서 그런 이제 그 GPU를 활용해서 추론을 활용해서 어찌됐든 모델을 내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정도 돈을 벌 수 있는 게 좀 있겠느냐. 거기서 퀘스천 마크가 데이터 센터 투자하든지 어차피 그렇게 되면은 좀 악순환이 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혹시나 뭐 경기가 항상 이제 경기가 이렇게 좋고 그럴 때는 이런 게 별로 안 불거집니다. 경기가 유가 상승으로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하반기나 뭐 내년도에 오게 되면은 이런 게 없었던 것도 새로 불거지는 게 그겁니다. 지금은 별거 아닌 거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 아까 2008년도 사태는 있었는데 분위기는 비슷한데 그때 이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주택담보증권입니다. CDO라고 그래서 그거는 거의 30배의 레버리지를 튕긴 겁니다. 담보대출 이렇게 잡히면서. 근데 이 3호 같은 경우는 그만큼 레버리지가 없기 때문에 분위기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은 지금 갑자기 하반기 때 경기 위축이라든지 아니면 그러면 경기가 위축돼서 데이터 센터에 연기를 한다든지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주가가 빠지면서 그다음에 비상장으로 빌려준 그 3호 신용에 대해서 그 자산 상각을 하면서 또 판매가 많이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혹시나 하반기라든지 수요 위축이 좀 생기게 되면은 좀 불거질 수 있는 네. 하나의 뭐 그 탄광송의 카나리아 같이 뭐 그런 부분으로 지금 지나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기조연설 마치고요. 삼성전자 부스를 찾아서 파트너십에 감사를 표했고 또 삼성전자의 기술력도 극찬했습니다. 1년 만에 달라진 위상을 실감하게 된 거죠. 근데 또 바꾸어 말하면요. 1년 뒤에는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른다 이런 뜻이기도 하겠죠. 치열한 기술 경쟁의 각축전에서 오늘의 동지가 또 내일의 적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디오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